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우리 돌아왔다라는 느낌으로 발표를 했었죠. 삼성전자가 요번에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여기다가 쓴다. 삼성은 그 전 세대보다 그걸 100배 넓혔다라는. 제가 그 무료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신청 링크를 쓰시면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실 앞에 이미 스포를 했으니까. 그래서 HBM 네. 얘기를 조금 많이는 네. 못하고 네. 할 건데 HBM4 요번에 그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돌아왔다라는 느낌으로 발표를 했었죠. 사상 최대 실적. 네.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요 HBM은 두 개의 칩이 합쳐진 구조죠. 이렇게 12개의 D램 칩과 정확한 HBM용 D램 칩과 맨 밑에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 네. 이제 B다이라고 부르는 칩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강조한 내용 중 하나는 우리 여기다가 4나노 쓴다. 그러기 쓰는 그겁니다. 지금 네. 요 그림에서 그 하늘색 부위 그거 아니에요? 이게 컨트롤러 다이라고 쓰인 이 부분, 요게 베이스 다이죠. 네네. 그리고 여기 12개 있는데 지금 네. HBM4가 요 부분이 D램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 HBM4가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요 베이스 다이 부분. 우리 여기다가 4나노 썼다. 그러니까 저거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TSMC에게 네, 맡겨서 12나노 썼죠. 종합적으로 이제 만들어 네. 오는데 삼성은 자사. HBM 메모리도 우리가 하고 베이스 다이에 들어가는 네. 파운드리도 우리가 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이거를 보자는 거. 그러면 요 실리콘을 쓴 것 중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삼성 파운드리 4나노 쓰는 게 어떤 효과들을 불러일으키는 거냐 중에서 테스트 관련한 것만. 효과는 많아요. 되게 여기에 파운드리 첨단 공정을 사용하는 거 이점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 중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저게 그 하이닉스가 네. 12나노대였던 거예요? 예, 12나노 쓰고. 그러면은 베이스 다이에 4나노랑 12나노면 네, 그게 뭐 D램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차이예요? 베이스 다이에 4나노와 12나노? 뭐 요 베이스 다이의 그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예를 들면 제가 4나노, 12나노 부를 때요. 4나노가 단순히 이렇게 배선의 밀도를 12나노보다 좁힐 수 있다는 개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4나노 배선이 이렇게 좁다 그러면 네. 12나노는 이렇게 넓냐?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4나노 공정으로도 배선이 이렇게 넓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하면요. 마음먹은 대로. 얘가 전기를 훨씬 적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의 어떤 제조 공정하는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네. 12나노를 할 때도 사실 EUV로 미세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안 그린 거예요. EUV 아니죠. 이때는 그때는 DUV 썼을 텐데 이때도 미세하게 그려볼 수는 있는데 안 한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요 배선들이 가까워지잖아요. 예. 이 파운드리에서 배선을 가깝게 하면요. 요 사이에 RC 딜레이도 생기고 여기서 이 누설 전류도 생기고 네. 그리고 요 배선 만드는 기술 특징상 요 배선이 가질 수 있는 전압도 얼마 아래로 못 내려가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더 미세한 반도체를 만들고 싶잖아요. 반도체 회사들이. 네. 그래서 12나노에서 4나노를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예. 와 내가 요 4나노에서 누설 전류를 막을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 미세하게 그려도 의미가 그쵸. 있겠구나 이런 거에 예. 가까워. 예. 못 그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려도 의미가 없다에 가까운 거예요. 12나노에서. 그러니까 요 4나노 넘어가면 여기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예를 들면 구리 배선을 어떻게 개선하고 무슨 캐핑을 달고 ILD 이런 머터리얼을 갈아 끼우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누설 잡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12나노 때 쓸 수 없었던 물질들도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4나노 가면. 그래서 제가 4나노를 와서 동일한 밀도로 그려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성능, 네. 어떤 발열, 네. 전력 그렇죠. 측면에서. 요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납땜물을 대충 붙인 거라고 하면은 이거 아크 용접해서 붙이는 그런 레벨로 좋은 거죠. 그렇게 좋은 놈이니까 미세하게 그려도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HBM4는 네. 일단은 그 베이스 네. 다이에서부터 먹고 들어갔다. 네, 요 베이스 다이의 성능 장점들이 차이를. 일단 물리적 특성이 좋아요. 동작 전압이 이제 TSMC가 자기들 12나노랑 5나노 정도 비교한 거 보면은 동작 전압이 한 25% 정도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공정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배선 자체도 훨씬 좋아지고 요 안에 이제 파운드리 칩 안에 요 SRAM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네네네. 그 SRAM 밀도도 좀 높아져요. 잘 안 늘긴 하지만 하여튼 12나노보다 4나노는 훨씬 빡빡하죠.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이스 다이 사실 D램 다이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찌됐든. 기능은 많죠. 정확하게는 이 베이스 다이의 중요도는 이제 베이스 다이를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그걸로 뭐 할 거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가 우리는 베이스 다이를 4나노로 했지롱이라고 했으면 네. 하이닉스랑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TSMC한테 야 너희도 이거 베이스 다이 삼성처럼 4나노로 해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알았던 시점에는 좀 늦었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짬뽕집에 전화해서 짬뽕 곱빼기로 바꿔주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HBM이라는 게 1년에 막 웨이퍼 단위로 디램 웨이퍼 10몇만 장씩 쓰는데, 그러면 이 베이스 다이 거의 만장 단위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TSMC랑. 네. 근데 그 만장 단위 계약은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TSMC 지금 이미 공장 차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중국집에 짬뽕 100인분 시키는 느낌으로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까지 맞춰놓은 어떻게 보면 기본 디램 칩의 패드나 이런 위치도 다 12나노 칩에 맞춰놨는데 그 허겁지겁 4나노 칩 찍어서 다시 처음부터 물리적 특성을 맞춰볼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가격도 비싸요. 이제 정확하게 파운드리 칩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스냅드래곤 칩, 퀄컴이 만드는 거. 네.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 칩이 면적이 110제곱밀리쯤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잘은 모르지만 납품가가 한 200불 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퀄컴이 스마트폰 회사에 파는 가격 한 200불이라고 해봐요. 예. 근데 여기서 이 200불 중에 한 50% 마진 가져간다고 하죠, 퀄컴이. 예. 그러면 퀄컴 입장에서 요 스냅드래곤 칩, 파운드리 칩이죠. 네. 원가 100 정도 하겠죠. 그 원가 100에 이제 TSMC 매출이라고 해요, 대충. 그 TSMC가 한 그 영업이익을 50% 가까이 낸다고 하면 네. 이 실리콘 찍는데 원가는 한 50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파운드리 첨단칩 하나 찍는 거. 네. 근데 우리 HBM 하나 팔면은 뭐 뉴스에 나오는 걸로는 500불, 600불 한다고 하잖아요. HBM 요 제품이. 대충 그 정도 된대요. 저도 정확한 가격은 모르죠. 근데 요 안에 칩이 12개 플러스 1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요 칩의 영업이익률이 50%다, 대충. 그러면 이 칩의 원가 한 300 되겠죠. 요 그 HBM이란 제품의 원가가 300 정도 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요 맨 밑에 들어간 파운드리 칩이 혼자 한 50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2개에 250을 쓰는 거고. 이 원가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러프하게 일단 숫자를 계산한 건데, 네. 이 정도로 가격이 비싸단 거예요. HBM 원가 300불이라고 하면 디램 12장 가격이 250이고 그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 한 장 가격이 50인 거니까 조금 마진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뭐 이거 12나노 이런 건 꽤 많이 쌀 거예요. 요거 가격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이제 값싼 걸 써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자기들 거니까 그냥 쓴 거고. 더 나은 성능으로 하이닉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네, 그냥 아마 회사가 목표 자체를 이번엔 자존심 회복으로 잡았기 때문에 했다고 봐야죠. 아마 현실적으로는 24년 이럴 때 자기들 코어 제품, 하이닉스에서는 코어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HBM의 모제품이 될 원시 디램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원시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베이스 다이가 좀 효율이 좋아지면은 전체 제품의 효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파운드리 칩을 썼는데 일단 배선이랑 이런 게 좋아지는 건 확실해요. 이것만으로 되느냐? 사실 삼성이 요번에 발표를 열심히 한 것 중 하나가 이 자체 테스트예요. 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비스트 자체는 사실 그 전자 표준에 있는 특별할 건 없는 놈이에요. 뭐 테스트 이름이에요? 빌트인 셀프 테스트란 뜻인데 네. 쉽게 말하면 칩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칩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칩을 우리가 설계하고 나왔을 때 비스트를 이제 이렇게 켜면은 칩이 우리로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눈, 코, 입 만져보고 하면서 내 무릎이 부러졌나 아니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동차 시동 걸었을 때 처음에 뭐 이렇게 그렇죠. 띵띵띵띵 하면서 뭐 이렇게 점검하듯이. 그렇죠. 그런 거나 혹은 우리 카센터 가면 뭐 딱 꽂으면 주르륵 돌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게 칩들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 엠비스트, 이 메모리란 뜻이에요, M은. 이 비스트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보면 이 비스트 자체는 딱히 흥미로울 건 없지만 회사가 그 제품 개발하는 기조는 좀 바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엠비스트란 기능 자체는 말했지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칩을 혼자 테스트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제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제일 문제는 고객 제품이 없을 때 우리 메모리 혹은 우리 SSD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예요. 이게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CPU가 있고 여기 SSD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CPU 쪽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우리 SSD를 제어를 하는 거죠. 네. 얘가 메모리도 제어할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SSD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랑 사용할 CPU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얘를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요 앞에다가 보통은 이제 CPU를 흉내내는 기계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CPU 아닌데 CPU인 척하는 무언가로 나름 그 SSD가 해야 될 그 작업을 막 보내주고 답변을 받으면서 에러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요. 근데 이 에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이제 GPU가 이제 여기 와이스트릿 사무실이고, 근데 짬뽕을 여기서 직접 끓일 수 없으니까 이제 짬뽕 배달하고 짬뽕집에다가 이제 외주를 주는 거죠. 그 외주를 준다는 거 이거 GPU가 메모리에서 저장하고 값을 불러오는 게 외주예요, 그냥. 예. 근데 그런 형태인데 여기가 사람이 많아요. 얘도 한 1000명 온대 맨날. 그러면 짬뽕집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어떻게 해야 짬뽕집을 고를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전화해서 짬뽕 시켰더니 짬뽕 잘 왔어. 그러면 이 짬뽕집은 앞으로 믿을 수 있어. 1000그릇 시켜도 되는 곳일까, 이게? 맨날. 모르죠. 솔직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사용하는 입장에선 사실 짬뽕집에다가 요청하면 짬뽕이 도착하면 끝나는데, 요 짬뽕집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을 땐 그냥 배달이 오겠지만 짬뽕 끓이다 보면 짬뽕 국물 다 없어져 있을 수도 있고 면이 다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내부에서 여러 예외가 터지죠. 그러면 이 짬뽕집은 우리 모르게 그런 문제를 다 처리를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짬뽕집이 이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들이 한 1시쯤에는 쉬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1시에 짬뽕 1000개 시키면 이제 에러 나겠죠. 승질 내겠죠. 쉬시는 그 승질 나면- 주방장이나 이렇게. 아니 승질은 내도 돼요. 짬뽕 도착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짬뽕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혹은 왔는데 짬뽕이 이제 허옇게 온다든지 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도착은 네. 했는데 그 주방장이랑 그쵸. 사장님이랑 싸웠는지는 알 바 아니고. 뭐 그거 알 바 아니 우린 잘 오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 메모리나 어떤 SSD 이런 제품들 만들 때 예. 테스트를 통과한다 아니다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이 GPU가 굉장히 가혹한 조건들, 막 명령을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조건들을 막 던져도 아하. 그래 저장 잘 해오냐? 잘 읽히냐? 요거를 보는 과정인 거예요. 짬뽕 1000그릇 중에서 그렇죠. 뭐 300그릇은 뭐 삼선 짬뽕으로 갖다 주고 그쵸. 막 변덕 부리는데 잘 갖다 주느냐? 그러니까 결론만 예를 들면 보겠다. 굉장히 간단한 거 한 그릇 배달해 주세요. 근데 안 왔으면 그건 그냥 망한 짬뽕집이고. 네. 이제 이런 GPU들이 이 짬뽕집에 하는 테스트는 굉장히 가혹해요. 비 오는 날에 배달이 잔뜩 밀렸는데 뭐 비는 오는데 습도는 100%고 뭐 빙판도 조금 걸려 있는데 그래도 짬뽕이 오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GPU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3E까지 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뭐 발열이 문제네, 뭐 성능이 문제네 계속 탈락을 그쵸. 했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였잖아. 그때도 막 미치고 팔짝 뛰었던 게 AMD의 테스트는 다 통과하는데 엔비디아 건 통과를 못한다. 사실 이게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궁합 문제라는 식으로 밖에선 가지만 예. AMD의 GPU가 HBM을 사용하는 방식, 동작 속도뿐만 아니라 메모리를 접근하는 순서라든지 그런 거 자체가 혹은 칩이 붙어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게 발열에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삼성 HBM에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Y스트릿에서만 주문 받는 게 아니고 요 예. 짬뽕집이 딴 데서도 막 받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 짬뽕집은 1000그릇을 시키는 게 아니고 200그릇씩 5번을 시켜요. 1시간에 한 번씩. 예. 그런 건 잘하는데 한 번에 1000그릇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짬뽕 잘 만드는데 저 집은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너네는 네.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GPU가 HBM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긴 통과하는데 여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거의 2년 동안 양치기 소년이 됐던 거죠. 뭐 원인 중 하나겠죠, 그건. 왜냐하면 HBM3E를 만드는 그 모제품, 코어 제품이 디램 자체도 하이닉스보다 그 테크가 밀렸으니까 발열 특성 이런 것도 안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설계부터 다시 해서 원C 그래서- 공정에서 나온 네. 걸로 그거는 뭐, 포고 HBM3E는 아, 1A를 그대로 쓰는데 아마 마스크를 다 갈았을 거예요. 칩을 전면 재설계했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네. HBM용으로.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칩을 테스트하려면 제일 어려운 점이 항상 아까 말했던 HBM도 그렇지만 SSD도 그렇고 요거 앞에 붙일 GPU 흉내내는 놈을 뭔가 붙이는 거예요. 요 앞에 요건 CPU고. 테스트해줄.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에서 그거를 좀 따라 해야 그 다음에 고객 GPU에 붙여서 돌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 SSD 같은 제품이랑 HBM 제품의 차이가 나와요. HBM은 제품 이렇게 딱 만들면요. 여기 붙여야 되는 그 조그만 범프가 10,00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8개씩 붙여야 GPU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 제품 회사에서 나왔는데
테스트하고 싶잖아요. 만 개의 범프, 예, 요 만 개의 마이크로 돌기 같은 거. 돌기 같은 거, 요거 그 길이도 꽤 8개나 들어간다고요? 요거 6mm, 뭐 11mm 그래요, 요 길이도. 어. 근데 요런 제품을 우리가 대충 연구실에서 납땜해갖고 테스트용으로 HBM 붙여놓고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가짜 GPU 붙여갖고 이걸 대충 만들어서 쓸 수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HBM이라는 게 쓰이는 GPU 제품이 완제품 만들 때 이 파운드리 가져가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로 이렇게 붙이죠, 항상. 네네네. 그래서 그 후공정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요것도 그 파운드리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GPU랑 HBM3를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제품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개발할 때.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죠. 저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냥 HBM만 넘겨주면 알아서 TSMC에서 GPU랑 다 인터포저 만들어서 붙여주는 건데. 연결은 해주죠. 근데 이렇게 인터포저 붙여서 뭐 하기 전에 네. 내부에서도 뭔가 테스트하고. 검증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기왕이면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요 칩이 아무것도 없이 여기 파워랑 i 표준에 해당하는 핀만 몇 개 꽂아갖고 얘가 자기 스스로 뭘 좀 하면 좋겠잖아요. 이제 그래서 있는 게 엠비스트인데 이제 삼성전자는 요 근데 4나노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요. HBM3 베이스 다이에다가 엠비스트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베이스 다이를 이제 메모리에서 자기들 1A 공정을 썼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은 밀도도 훨씬 높아요.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밑에 공간 남으니까 걷다가 이제 엠비스트를 엄청나게 강화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셀프 테스트 하라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요 1A에서 진짜 기초적인 거 한번 써보고 읽고 뭐 요런 정도 테스트들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여기 안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42.19 풀마라톤도 막 뛰어보고 막 더운 날도 뛰어보고 요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강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4나노 실리콘을 사용한 그 이유 중 하나가 검증력 강화였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실리콘이나 그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사람들 막 DFT란 표현을 많이 썼어요. 디자인드 포 테스트 해갖고 항상 꿈이죠, 이제. 테스트하기 쉬운 설계를 만들어라. 칩을. 걷다가도 돈 좀 써라 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조금 반영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HBM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삼성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자기들 HBM3E에 비교해서 요 엠비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거의 100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개발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는 최종 테스트 하려면 언제나 뭐 GPU를 붙여야 되니까 요 GPU를 붙여놓은 녀석을 사용자가 쓸 때만 했는데 이제 요 GPU 없는 상태에서 HBM에 핀만 몇 개 꽂아도 얘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 거죠. 물론 고객 환경을 100% 재현할 수는 없어요, 이런 기술로. HBM이 여기 혼자 떨렁 있는 거랑 GPU랑 8개 붙은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네요.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우리끼리 모의고사 그렇죠. 자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렇죠. 딱 그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모의고사 치는 게 덧셈 곱셈 네 문제 풀어보고 가는 거라고 하면 이제 풀모의고사 돌리는 거죠.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요 안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업로드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머블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요 안에도 용량 제한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용량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 처음에는 뭐 테스트 몇 개 뭐 예를 들어 한 10개 넣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10개 넣고 요런 식으로 돌릴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발력을 높인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고객과 일할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늘리기 시작하면요. 일단은 개발 속도 빨라져요. 왜냐하면 아까는 기본적으로 완전 테스트 하려면 HBM이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HBM 붙지 않고 안에 있는 요 엠비스트 컨트롤러가 안에서 패턴 만들어서 D램을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고 싶은 녀석도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예를 들면 GPU 같은 애는요. 자기가 이제 받아서 HBM을 테스트하면 그냥 얘는 짬뽕을 시킬 뿐이잖아요. 네네네. 이 내부에서 국물이 다 떨어졌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네. 이 GPU라는 네,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옆집에서 빌려왔는지 뭐 알 거 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받아서 HBM 받아서 자기 제품에 테스트하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돌리다 보면 확률적으로 요 D램 안에서도 우연히 겹쳐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짬뽕을 맨날 1000그릇씩 시키다 보면 뭐 짬뽕 그 육수값이 비싸진 날, 가스 안 들어오는 날 이런 날이 한 번씩 걸릴 거잖아요. 네.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이 엠비스트로 안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아예 그런 시나리오를 자기가 만들 수도 있겠죠, 안에서. 예를 들면 요 D램에서 특정 부분만 막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얘는. 요 비스트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HBM의 D램을 다 보고 있는 제품이니까. 근데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스트가 뭔가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을 네. 가혹하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고객사가 요구할 것까지 다 미리미리 모의고사를 다 봐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것도 그 안에서 이미 칩 설계 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추가 문제는 못 넣을 거 아니에요. 그 신종 기출 문제 막 이런 거 요즘에. 그게 HBM3 때는 그런 게 많았죠. 그때는 아마 저도 이제 이 제품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용량도 작고 그러니까 이미 그 칩에다가 테스트 패턴을 다 박아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용량에 쉽게 말하면 HBM3 이 베이스 다이가 있으면요. 네. 여기 안에 실제 실리콘을 테스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HBM4는 제가 잘 이해했다고 하면요. 요 안에다가 그냥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 시나리오 업로드 하면은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HBM 칩 안에서. AI처럼요? AI처럼은 아니고 AP 같은 거에 가까울 거예요. AP는 아니고 컨트롤러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1000개 테스트 돌리고 싶다고 하면 여기 테스트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AP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 유연성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유연성이 있으면 사실 얘도 암시하는 바가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요렇게 엔비스트를 강화하면은 테스트 돌리는 사람들이 욕심이 늘어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한번 재미를 보면은 계속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D램에 모두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다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HBM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고객사에 가서 발견할 만한 문제를 이거 고객에게 인터포저 붙이기 전에 패키지 혼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예, 그리고 이게 기존처럼 엔비스트 테스트가 박혀 있지 않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 노하우 쌓아갖고 테스트 돌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문제 재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 50개 찾았고 AMD 10개 찾았고 하면은 다음 제품에 또 하면 되죠. 왜냐하면 발생했던 문제 또 발생하면 바보잖아요. 그거. 근데 저게 하이닉스가 기존에 하이닉스 거에도 그러면 엔비스트 셀프 테스트는 다 있을 건데 다 삼성은 있죠. 그 전 세대보다 그걸 100배 넓혔다라는데 그렇죠. 그거 파운드리 칩을 장점이 있는 쓰니까 할 거고. 수 있는 거예요. 자체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네. 자체 칩, D램에서 했던 거 기준으로 용량이 100배 가까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융통성도 훨씬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엔비스트 테스트가 짬뽕 한 그릇 주문해보기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 특정 상황에 짬뽕 시키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데에도 어떻게 보면은 첨단 칩을 썼다라는 건 좀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좀 아깝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덕분에 제품을 확 땡겼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비스트 같은 거 하는 공간은요. 제품 완성되고 나면 쓸모가 없어요. 테스트용이잖아요. 아하. 완제품 들어가면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하. 거기 가서는 그냥 놀아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제 그것도 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고객이랑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냐에 달랐는데 우리 자동차 조수석 있잖아요. 예. 조수석엔 사람이 앉지만 사실 조수석에 뭐 우리 짐을 놓을 수도 있고 그쵸. 카센터 가방 가면은 놓고. 정비도구 올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스트 같은 걸로 좀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고객들도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이제, 야, 알았어. 너네 짬뽕 청그릇 잘 갖다 주는 거 알겠으니까 빼고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 넣자. 이렇게. 옆에서 일을 해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면 GPU랑 HBM 합쳐놨는데 뻗었어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뭐가 잘못인지 몰라 이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벽돌이 됐어요, GPU가. 난 GPU를 만들었는데 벽돌로 변한 거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뭐예요? 당황이죠. 일단 당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엔비디아는 최종 제품의 책임자로서 이거 디버깅 해야 돼요. FA를 하려면 어떤 제품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예. 그러면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메모리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GPU 버그일 수도 있고, 패키징 하다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럴 때 이런 비스트 같은 거 시나리오가 좀 많으면요. 메모리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아마 좀 스크리닝 하기 편해질 거예요. 아하. 저 의심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예요. 뭐 물론 100%는 없지만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중에 뭔가 스크리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스크리닝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일하는 엔지니어가 이거 뭔가 새로운 기능 들어간 거 알고만 물어보겠죠. 그때 되면. 예전에 삼성전자도 그런 노이즈 살짝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칩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니고 고객사 문제다. 예, 막 이렇게 하다가 사실 더 노이즈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항상 이게 첨단 IT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GPU 전개하고 나면 나중에는 AI가 버그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AI는 버그 없는데 막 NV링크 문제가 나기도 하고 뜬금없이 메모리에 그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궁합이 안 맞다 막 이렇게 퉁쳤던 건데. 우리 그걸 퉁치는 건데 사실
열어놓고 보면 문제 생기면 항상 원인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엠비스트 같은 걸 미리 박아 넣어서 네.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변명의 여지 없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뭐 블랙박스? 뭐 이런 역할도 하는 거네요. 뭐 그런 거죠. 기록. 어떻게 보면 누구 좋네. 책임인지 바로 나눠주는. 네네네. 재밌어요. 이게 말했지만 비스트 자체는 특별할 게 없는데 굉장히 이거를 유연하게 만들려고 베이스 다이 썼다는 거를 전 좀 중요한 그 기조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 뭐 제가 거기 다니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요런 거랑 좀 비슷한 일을 하는 것들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맨비스트를 한 게 아니고 그것과 동일한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달성하려는 일들을 해왔죠,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조금 공감이 됩니다. 검증 쪽에 계실 때는 그렇죠. 검증. 검증을 위해 개발하는 사람이죠. 그런 일을 하셨었으니 저기에 더 관심이 갔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설레죠. 하이닉스에 남아있는 동료들한테 너는 이거 왜 안 했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 디램 동료는 별로 없으니까. 아, 왜냐면 어디였다요? SSD, 낸드 이런 거 하는 데는요. 아. 요 엠비스트란 게 없어도 이미 그런 기조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랑 이 제품 합쳐갖고 뭔가 검증하는 레벨은 SSD나 뭐 UFS 그런 낸드 플래시 쪽 저장소가 HBM 디램보다 많이 발달해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거든요. SSD는 호환성도 엄청 타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진화가 돼 있어요. 개발이. 그래서 왜 우리가 256기가짜리 SSD 네. 그 옛날 말로 따지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네. 거 사도 256기가가 아니라 사실상 뭐 230몇 그렇죠. 기가밖에 예. 안 되는 게 그 나머지가 뭐 컨트롤러랑 뭐 맞아요. 검증 그게 잡아먹는 거라면서요. 예비 공간이랑 예. 요 컨트롤러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했던 일도 기록해 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시스템 블럭들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용량을 좀 잡아먹어요. 저 어릴 적에는 분명히 64메가짜리 샀는데 네. 뭐 58메가 있고 이래서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플래시는 다 그래요. 그런 공간 필요한 건 진짜 네. 플래시라는 메모리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너무 굳어서. 그러니까 이게 짬뽕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짬뽕집 중에도 일 못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짬뽕집 같은 게 이제 SSD야. 오늘 저녁은 짬뽕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도 천글. 짬뽕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다 이건 뭐 이런 짬뽕을 안 먹을 수가 없네. 어쩌다 이런 그 비유가 떠올랐는지 뭐야. 하여튼 짬뽕이네. 분명히 그런 댓글 달릴 네. 거야. 도대체 짬뽕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맞아. 메모리 그 HBM 그룹보다 그러니까 짬뽕이 메모리- 많이 나왔어 오늘. 이거 HBM4 뭐 베이스 다이나 하나도 안 되고 다 짬뽕만 남았어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베이스 다이에 제가 뭔가 프로그래머블 엠비스트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은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돌린 거예요. 테스트 시나리오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베이스 다이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조그만 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가능해지면 이제 조금씩 욕심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안에 이 비스트 돌리는데 옆에 암 코어 같은 거, 암 조그만 거 하나 달면요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나거든요. ARM 설계. 예, 요런데 암코 하나씩 들어가면 좋아 죽을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해보면. 왜냐하면 요 자체가 조그만 컴퓨터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돌릴 수 있는 테스트도 엄청 복잡해지고. 베이스 다이에다가 예, 하고 싶은 거 다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 넣으면 뭐 테스트로만 쓰는 거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 엠비스트를 구동하려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베이스 다이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D램 칩도 제어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엠비스트 공간은 아까 말했던 자동차 조수석처럼 꼭 엠비스트로만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고객사 커스텀으로도 커스텀 제품 만들 때도 쓸 수는 있죠, 이론상. 왜냐하면 그거 결국 데이터 써지는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그 암 조그만 거 달고 엔비디아만 접근할 수 있는 막 코드 같은 거 만들면은 엔비디아가 요 D램을 직접 제어하게도 해줄 수 있어요. 전압이나 속도 이런 거.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비스트용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요 공간을 통해서 커스텀 HBM 중에 좀 직접 계산하지는 않지만 특성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 고객 맞춤 HBM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는 통계 같은 건 뽑아볼 수 있죠. 이런 공간이 있으면 요 D램 다이 12개별로 접근한 횟수나 이런 거는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화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이거 다루는 장기 계약 그 얘기인가요? 네, 장기 계약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파운드리랑 메모리 비교하면 메모리는 가격이 확확 변하고 파운드리는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쇼티지가 많이 오면서 이제 D램 산업도 점점 파운드리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물 생산처럼 그리고 3개월 네. 뭐 6개월 단위 계약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주총에서도 전영현 부회장이 장기 계약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이야기했더라고요. 장기 계약은 기존보다는 훨씬 예속하는
파워는 강한데 수년간의 계약으로. 그게 정말로 앞으로 이 산업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거냐 이런 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오래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네. TSMC랑 장기 계약하는 이유가 뭐냐 고객들이. 네. 퀄컴이나 인텔 이런 데가 왜 장기 계약하냐? 뭐 결론부터 말하면 공장 짓는 시간보다 칩 설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가 더 힘듭니다. 힘들다기보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SMC가 공정 개발을 얼마 이상 했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공장 확장하는데 1년, 2년이면 확장을 해요. 근데 칩 설계는 3년씩 합니다. 보통. AP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인텔이 그 10나노 공정 망했을 때 10나노 제품 원래 설계를 14나노로 백포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얘들이 뭐라고 했었냐 하면요. 아, 우리 2년 걸렸다. 예. 있는 설계를 10나노에서 14나노 옛날 걸로 고치는데 2년 걸렸다라고 했어요. 옛날 걸로 돌아가는데 2년이요? 그러니까 이미 10나노용으로 만든 설계가 요 P12740 공정, 인텔 공정이 이제 망한 거죠. 네. 그럼 설계를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설계를 14나노에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백포팅을 한 거예요. 이제 옛날 제조에서 이 설계를 쓰려고 설계 고친 거죠. 예. 쉽게 말하면 10나노용으로 이미 있는 설계를 고치는데 2년 걸렸어요. 설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뭐 이런 거 의견에 가깝지만 파운드리가 장기 계약을 가고 안정적인 계약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객이 있는 설계 고치는 것도 2년이잖아요. 네. 그럼 파운드리 이거 바꿔갖고 또 할 거예요 이거? 이거 10나노에서 14나노로 가는 것도 파운드리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공장이 바뀐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자사 공장 뭐 옛날 공장이 아니라 자사 공장으로 바꾸는데 2년 걸리면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옮길 거냐 이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파운드리 장기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고객이 TSMC가 만든다는 그 소자를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IP를 만들기 때문인 거야. 그 3년 걸린다고 하면 3년 공친 거잖아요. TSMC랑 안 하면. 네네. 그 장기 계약해야죠. 그러면. 아, 기다려달라고. 그건 TSMC가 조금 안 돼도 2년 동안 옮길 거예요. 옆 회사로. 특히나 옮겨야 되는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면 조금 망설일만 하죠. 삼성에서 TSMC로 옮긴 거면 몰라도. 그래서 장기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계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넣어놓은 매몰 비용이 너무 커요. 여기. 그러니까 라인 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기로 했으면 TSMC가 한 번씩 실수를 해도 묻고 가야죠. 이 긴 시간을 또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게 파운드리의 특장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계약인 거예요. 예.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뉴스 중에 뭐 공동 출자한 팹을 메모리 팹을 지으면 안정적이어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TSMC가 돈 투자 받아서 공장 짓지 않죠. 그래도 장기 계약하죠. 결국 이 파운드리를 통해 제품 만드는 팹리스의 업무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메모리는 장기 계약이 되겠느냐? 사실 지금 장기 계약을 해놔도 그래서 좀 안정성은 생기겠지만 이제 의견이죠 이건. 그래도 저는 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호황과 불황 그 사이클에서. 왜냐하면 메모리 회사도 고객이 뭐 하는지는 알죠. 네네. 고객도 메모리를 만들 줄 모르는 거지 메모리 만들어지고 공장 지어지면 얼마나 나오는지 뻔히 알죠. 예를 들면 고객이 장기 계약을 했는데 구글이 내가 그래서 연 제품 100개 정도를 팔려고 메모리를 샀는데 4년 동안 50밖에 안 팔렸어 메모리 제품이. 재고가 남죠. 근데 삼성전자가 구글 매출이나 얘들 비주 보면 메모리 다 못 쓰고 있는 게 뻔히 보여. 그래도 일단 다 팔고 심하이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린 계약했으니까 니들 다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재고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지금 4년간 연 100씩 400을 샀는데 재고가 200이나 남았어요. 그럼 구글이 차기 제품 만들 때 메모리 못 쓰려고 할까요? 재고. 남은 재고 쓰려고 하겠죠. 그렇죠. 있던 것부터 소화해야죠. 그러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 이미 지어놓은 공장의 생산량은 쭉 가다가 계약 끝나면 갑자기 빵으로 딱 떨어지는 거 이거 맞을까요? 안 맞죠, 그것도. 그렇게 운영하는 딜레마네. 것도 뭔가 이상하죠. 네. 이제 옛날보다는 예속성이 있겠지만 뭐 계속 맞은 의견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요런 꼴이 이제 고객한테서 보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이 계약 억지로 다 팔기보다는 자기들 공장 가동률 줄이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다음번 사이클. 예. 4년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동률 빵프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럴 바엔 고객이 지금 비즈하는 거 안 좋은 거 보이면 고객 자기들 공장 가동률 줄이고 그 공장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은 선택이죠. 왜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커머디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객이 심지어 이런 장기 계약을 구글이 하이닉스랑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종류가 같으면 자기 제품에 삼성 쓰던 거 하이닉스 바꿔 껴도 돼요. 그렇죠. 구글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요 위에 있는 AP는 어때요? 퀄컴이 스냅드래곤 예를 들어 엘리트를 쓰기로 했는데 엘리트 늦게 나오네 스마트폰 회사한테 가서 야 니들 이거 스냅드래곤 엘리트 말고 그 전세대 써라 그러면 난리 나죠 고객이. 안 되죠. 그냥 메모리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아무거나 끼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사이클을 이 정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냥 그런 제품인 거예요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아무데나 써도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진짜 파운드리처럼 사이클 없는 제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파운드리처럼 고객이 IP에 잔뜩 개입을 해야죠. HBM처럼. HBM보다도. HBM도 기본적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이 다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다 만들긴 하는데,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구사항이란 게, 그것도 비교적 장기 계약이고. 근데 그 요구사항이란 건 사실 속도나 이런 거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재고 많이 남으면은 차기 제품 한번 울고 먹어도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거 뭐 하이닉스 HBM으로 바꿔도 뭐 속도만 조절하고 뭐만 좀 맞추면 쓸 수 있죠. 하이닉스나 뭐 삼성, 뭐 옛날 삼성 HBM3가 테스트 통과한다는 게 칩 자체가 붙으면 동작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속도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뻗는 거지. 조금 속도 낮추고 최적화하면은 돌아가는 수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HBM이 기존보다는 고객 맞춤형이긴 해도 예. 기본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는 GPU 있으면 여기 삼성 거 들어갔으면 하이닉스 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면. 그러네요. 표준 제품이니까 기본적으로. D램이랑 똑같이 표준 네. 제품. 결국 그 제덱 스펙 따라가는 아, JESB 얼마 뭐 하여튼 표준 제품이니까 바꿀 수는 있는 거야. 그 뭐 표준 뭐 하는 협회. 예, 근데 예를 들면 이 HBM에 아예 그 베이스 다이에 고객 실리콘, 고객이 자기들 설계를 다 짱박아 놓은 거야. 이 설계의 수준이 너무 높아갖고 예를 들면 하이닉스랑 같이 만든 요 설계가 없으면 GPU가 안 돌아간다. 이런 레벨이면 어떨까요? 딱 하나만 써야죠, 그것만. 그러면 장기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코가 꽹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장기 계약으로 가려면 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고객이랑 나누고 설계도 같이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항상 설계하는 회사가 많이 뜯어갈 수밖에 없어요. 슬픈 일이죠. 엔비디아가 TSMC보다 돈 많이 벌죠. 근데 엔비디아가 TSMC 생산량의 10%나 쓸까요? 안 되나요? 훨씬 많이 쓰는 거 아니었어요? TSMC는 뭐 1년에 실리콘을 거의 뭐 한 달에 뭐 100만 장 단위로 쓸 거야, 아마. 첨단 공정이 뭐 15만 장 단위로 있고 보통 3나노 이런 거 15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합치면 월 100만 장씩은 만들 거예요. 모든 테크 합쳐서. 근데 엔비디아는 그만큼 못 쓰죠. 그 애플이 제일 큰 고객일 때도 전체의 뭐 매출의 20% 정도밖에 차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체 라인에. 네. 근데 그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고객들이 TSMC보다 순이익이 더 크죠. 무슨 의미? 이게 설계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칩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찍는 거는 되게 작은 비용, 부가가치 엄청 크고. 그러니까 제조와 설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고 네. 기존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생산 설계 없이 생산 장비 없이 네. 라인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이익률이 훨씬 더 좋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뭐 주조환호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거고 메모리 회사도 HBM4 안에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에 설계 IP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 그러면 HBM 제품 가격에서 얘들이 요구하는 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설계가 가장 귀중하니까 반도체 산업에선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건 무엇이냐? 설계다. 대신 그렇게 부가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고객이 락인되는 거죠. 이 안에. 진짜 의미로 파운드리처럼 돌아가려면 파운드리랑 비슷하게 이제 설계한 회사의 이익은 설계 회사가 가져가게 냅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한 거죠. 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 고객을 락인시켜야 우리 반도체 산업, 메모리 산업이 파운드리처럼 안정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는 딱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더 이제 고객의 어떤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고객이 조금씩 제품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그 설계 회사가 파운드리한테 설계 맡기는 레벨로 오지는 못했으니까 아직. 설계 회사랑 파운드리 그래서 못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설계 회사가 옮긴다는 선택 자체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하지만 D램 제품을 한 번 더 쓰는 선택이나 하이닉스 HBM을 삼성 HBM으로 바꾸는 거 혹은 그 반대로 바꾸는 건 가능은 하다. 테스트가 힘들긴 하지만 파운드리에서 찍는 설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 계약이 당장 뭐 추진은 하고 있다라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그거 역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향후에 만약에 고객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네. 지금 맺는 장기 계약도 나중에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 그래요. 그러면 뭐 물량이라도 가져가 주세요. 가격 낮춰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가격만 맞춰주세요. 물량은 줄여드릴게요. 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이게 아예 CPU나 GPU처럼 완전 맞춤형 그렇게 갈 필요도 사실은 있다. 그런 제품이 생기면 걔네들은 생산이 유지되는 거죠. 없으면 고객이 죽잖아요, 그건. 그러면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그런 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너무 미래 일이니까 저도 100% 말할 수는 아까 말했던 엠비스트도 그렇게 해서 커스텀이 될 거냐.
정말 그 정도로 다채롭게 쓰고 오픈할 거냐? 네. 그런 건 이제 삼성전자 선택이긴 하죠. HBM 얘기들 나오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주제들을 요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한번 공유해 보려고 나온 거, 이 부분은. 이 산업에 되게 독특한 측면이 많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좀 고정 계약이 될 거냐, 그런 움직임에 조금씩 가까워진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까 그 말한 방향으로 또 가기는 가야 되고. 계약 형태도 그렇고 HBM이 뭐 비스트로 테스트하는 것도 얘기했지만 검증할 때 점점 많은 요소 기술을 결합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이게 어디 문제가 생겼지? 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이런 제품은 문제가 터진 거랑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GPU 그래요? 문제인데 메모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 메모리 문제를 GPU가 워커라운드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건 신기하네요. 오늘 진짜 정인성 작가님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뭘 들었는지는 알겠는데 계속 짬뽕 네. 생각은 나고요. MPU, LPU 네. 이 개념도 그렇고 HBM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역전 말로 홈런을 치었던 진짜 배경도 네. 몰랐던 걸 또 알게 됐고요. 또 이제 장기 계약, 메모리도 과연 파운드리화 될 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사실 뭐 원가가 하이닉스보다 좋긴 힘들겠죠, 이 상황이면.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자사 실리콘이라고 해도 파운드리 제품 비싸다고 했잖아요. 대충 면적당 가격이 뭐 몇 배 되던데, 사나노가. 얼추 계산해보면. 그럼 당연히 원가는 더 높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원가엔 반영이 되는데 회사가 그거를 알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 아까 베이스 다이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12나노가 아니라 4나노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메모리는 더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원가가 낮아진다, 수율이 좋아진다, 그쵸. 이렇게 듣고 있는데 베이스 다이는 미세 공정으로 간다라고 해서 원가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D램 원가가 좋아진다는 의미는요. 네. 면적당 용량이 커진다는 거야. 근데 베이스 다이는 그렇죠. 물리적인 크기가 이미 표준에 정해져 있어요. 아하. 무조건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베이스 다이가 이만하면은 이거는 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공간을 그러면은 미세화해서 아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격을 더 내 마음대로 넓혔다 줄였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미세 공정이 싸진다는 게 네. 같은 크기 칩 만드는 건 비싸져요. 미세 공정 가면. 음. 근데 비싸졌지만 소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이 면적당가 20% 올랐는데 소자가 50% 들어가면 30% 아낀 거잖아요. 네. 근데 베이스 다이를 만든다는 건 면적을 픽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은 높아지지만 가격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이런 기조를 따라가면.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이렇게 베이스 다이에 계속 최첨단 공정을 쓰려고 하면요. 뭔 기능을 넣을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넣은 12나노에서 한 4나노 넘어가면 그 전압 개선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근데 파운드리도 이제 기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4나노에서 3나노, 2나노 이렇게 넘어가면 생각보다 구동전압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원래 이런 4나노에서 3나노, 2나노 넘어갈 때 전력을 절약하고 그런 건요. 좀 그 설계 회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엔 파운드리가 배선 개선하고 공정 개선하면 다 좋아졌는데 지금은 설계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쓰면 12나노에서 4나노 넘어갈 때만큼의 개선을 4에서 2나노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옛날엔 12나노, 4나노 딸깍하면 좋아지던 게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진짜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게 거의 뭐 1시간 50분? 그렇죠. 2시간 가까이 항상 강의를 이만큼 한 해주셨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베이스 다이 뭐 이런 데 남는 면적이 네. 있다면 와이스트릿을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도 좀 넣어주시고 좋아요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눌러주시고. 그만한 면적은 안 됐고. 그거 뭐 해봤자 뭐 메가바이트 다니겠죠, 그거.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또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정인성 작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 강의 딴 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깊이가 여기가 다른 거예요. 요건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예요.